우리가 침체와 쇼크를 너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쟁이가 두려워해야 될 건 쇼크인 거잖아요. 쇼크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어닝 전망이 급격히 하향이 됐잖아요. 세상에 안전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안 살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야 되냐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든 2년 차잖아요. 과연 내년에도 그런 게 반복이 될지,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전망과 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은 이렇게 다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경기야 당연히 침체가 오는 거고 네. 이거는 사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너무 자명한데 이미 침체는 왔고 이미 GDP 성장률 마이너스 되고 있고 PMI도 많이 꺾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프라이스 꺾이고 뭐 오케이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았다 치고 근데 신규 주문 확 줄어들고 재고 확 늘어나고 그렇죠. 그럼 이걸 침체가 아니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 그러네요. 라는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안 그러네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거는 우리가 침체와 쇼크를 너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쟁이가 두려워해야 될 건 쇼크인 거잖아요. 쇼크죠. 예. 침체는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침체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70년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번 최근 1년 동안 투자자분들이 많이 스터디가 된 것 같은데 사실 80년대에도 침체는 있었고 90년대에도 침체는 그러네요. 있었고 우리가 현재 기억도 못하는 소소한 침체는 굉장히 많았고 그게 지금이야 소소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는 그냥 경제가 흘러가면서 당연히 한번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다. 이거는 흔히 겪는 일상인 거고 침체가 온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쇼크인 건데 쇼크가 오려면은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부가 돼야 되죠. 일단은 사람들이 되게 낙관적으로 열기에 취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어야 한다. 저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서브프라임을 담보로 한 여러 가지 한 수천 개 서브프라임 개별 모기지를 섞은 그 CDO에 대해서 CDS로 해치를 하면은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쳐줄게라는 게 바젤2 협약에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CDS를 엄청나게 사대면서 CDS 사고 CDO 사고 이러면서 그 모기지 비중은 엄청 높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써대고 뭐 이러다가 거기에 들어갔던 가정, 그 개별 모기지 건의 디폴트 확률은 독립적일 거다라는 가정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깨지면서 디폴트 나고 그래서 CDS를 팔아놓은 그 반대쪽 보험사인 AIG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융 시스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스토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나 이제 업계 사람들이야 다 이 스토리에 익숙하겠지만 지금 이제 갓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 2008년에 그때 주가 엄청 올랐다가 엄청 또 폭락을 했는데 그때 또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했잖아. 지금 되게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크레딧 스위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은 아직 저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드러나려면은 이미 좀 드러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전문가 분들은 그 금융위기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디에 어떤 파생 상품들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쇄적으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뭐 요런 스터디가 좀 나와야 할 텐데 아직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쪽에서 연체율이 좀 올라가는 잡음들이 들리고 있다. 뭐 요거는 저는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큰 확신은 없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바젤3에서는 그 자본 규제를 되게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겠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침체는 이미 왔다. 침체는 왔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 뭔가 금융위기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PBR이 0.8배가 됐는데 PER도 10배가 꺾였고 물론 반도체 어닝이 계속 하향되고 저는 컨센서스가 이제 한 172조 정도에서 뭐 한 160조 초반까지는 빠지고 올해 마감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월 말에 1697조인가? 1700조 언더로 내려왔더라고요. 9월 말 시가총액이. 그거 보고 이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170조인데 그럼 10배 언더로 떨어졌네? 네. 코로나 이후에 10배 언더로 빠진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성장을 안 할 거냐? 저는 뭐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초에는 내년 컨센이 200조였다가 200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180조 정도로 빠졌다가 뭐 한 170조 정도로 빠진다 치고 그래봤자 똔똔인 거잖아요. 혹은 소폭의 성장. 근데 일단은 그래서 어닝 측면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다 이제 금융위기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안 좋을 거다 보다는 좋다 쪽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한 게임이지 않을까 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전망은 그렇고 그럼 대응안 사실 이런 시장 전망도 당연히 틀릴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틀리는 건데 어쨌거나 그 와중에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뭐 개별 기업 얘기하기 좀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아이돌 그룹 이번에 컴백했는데 선주문 224만 장. 파월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앨범은 팔린다.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회사들이 놀았던 게 아니라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회사들은 뭐 코로나건 금리 인상이건 뭐건 간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5년 후 전망을 봤을 때 한 3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회사들은 꽤 많은데 이 회사들이 되게 전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귀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가격에 와 계신다고. 네, 귀하신 회사가 누추한 가격에 있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썼던 그 운용 보고서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홍 대표님한테 오늘 참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아유, 침체랑 쇼크랑 다르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막 풀리는 거예요. 90년 초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또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또 침공하면서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가를 또 자극하지 않을까. 불과 10년 전에 그 74년, 79년 그때도 오일 쇼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오일 맞아요. 쇼크가 그동안에 없다가 첫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는 주가가 50%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는 주가가 그만큼 안 빠지더라고요. 잘.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는 그게 쇼크가 아니고 다시 재반복되는 어떤 자연재해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보니까 이 정도로 전 세계가 락다운을 할 줄 몰랐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침체랑 쇼크랑은 확실히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웠고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거기서 또 대응 전략을 민망합니다.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응 전략을. 침체 국면에서 위험 자산이 오히려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슬쩍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 금리가 0.55까지 찍고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한 보험사의 CIO 하시는 분이 채권이 이제 위험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 계신 CIO 분도 금리가 1bp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뭐 160억씩 터진다. 뭐 10bp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침체를 너무 선반영을 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할인되고 있는 이렇게 디스카운트에 있는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이걸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위험자산을 우리가 이제 기회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 자산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세상에 안전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위험이라는 건 어디에나 어떻게든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은 위험하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위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채권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화를 내실 텐데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레미 시겔의 그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네. 그 스탁스 포 더 롱런, 그 책에 좀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S&P 500 기준으로 1년 간격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은 뭐 되게 좋았다가 되게 나빴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5년 주기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5년씩 끊는 게 아니라 5년씩 요렇게 아, 이런 네. 식으로, 예. 한번 1929년에 투자하면 1934년에 팔고, 네. 1930년에 투자하면 1935년에 팔고, 이렇게 어. 캐스케이딩.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수익률이 원래 1년씩이면 이랬는데 5년씩이면 약간 요렇게 되고, 20년이면은 약간 요렇게 되고, 30년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아까 말씀하신 그 10%, 네. 거기에 딱 그냥 거의 플랫하게 가고, 그 다음에 손실 구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제가 딴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레미 시겔 선생님이 또 한술 더 떠서 채권은 어떨까? 이렇게 봤는데, 채권은 20년, 30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리더라도 네. 손실 나는 구간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 최저 한 과거 100년치를 조사를 하면은 그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주식은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되면은 최저 수익률도 플러스예요. 네. 가장 안 좋은 구간에도 플러스 수익률이 나는데, 채권은 최저 수익률 구간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계속 존재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식에 되게 너무 우호적이다. 주식이 약간 치트키 같은 에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만 넓게 가져갔을 뿐인데, 그래서 채권의 안전함은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주식의 위험은 또 과대평. 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미국 10년물 국채라든지 이런 네.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쵸. 완전 무위험 네.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페드가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아까 언급하셨던 2000년도도 보면 그냥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씩만 올리고 내릴 때는 이제 한 번에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50bp? 에이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야. 그거 20년 동안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뭐 75bp?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기억이 1980년 초까지 내려가면서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으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채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쵸. 예, 저도 이제 좀 실감을 했어요. 아까 그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미국이 네. 디폴트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만기 보유했으면 당연히 원금 더하기 이자를 받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근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그 평가 손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약에 1년씩 롤오버를 하는 가정으로 뭐 30년을 보유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금리 급등 구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는, 특히나 장기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듀레이션 기니까 민감도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해서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시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경기가 살아날까? 결국은 리오프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굿즈나 뭐 재화보다는 서비스 쪽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미리 조금 하면서 주식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저희 옛날 사부 중에 한 분은 아니야 예측하지 말고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예측을 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세요? 뭐 둘 중에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반반이라고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코어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모른다 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간에 그냥 그건 일단 틀린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 일단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깔아놓고 거기에 더해서 근데 내년에 이런 경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수혜를 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는 편인데 과거에는 그 비중이 한 뭐 3대 7이나 2대 8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8대 2나 9대 1? 그 정도로 그냥 뭐 어차피 지나고 나면 내가 이길 건데 뭐 왜 굳이 이렇게 미세한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가격은 다 빠졌고 사실 그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업계의 전문가로서 응당해야 할 일인 거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러면은 뭐 특히나 뭐 최근에 운송주 같은 거 뭐 해운주 이제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사실 SGFI가 빠진 지가 언젠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주식들이 빠진 거는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급락을 할 거다라는 건 뻔히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사실들인데 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뭐 물류비로 인해서 뭐 비용이 되게 올라갔던 기업들이 이제는 좀 마진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K컬처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일단 K컬처만 놓고 베팅하는 거를 좀 되게 많이 꺼려하긴 해요.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 좋으신 분들이야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느린 편인데 근데 K컬처의 끝은 음식 아닐까? 뭐 요런 아이디어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맛이라는 게 원래 좀 한번 진입하기도 되게 어렵고 한 번 진입하고 나면은 이게 또 이게 빠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제 막 HS 코드 확인하면서 이제 막 한 달에 매달 막 HS 코드 확인하면서 좀 잘 나오면 막 샀다가 안 나오면 팔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입맛을 사로잡았으면 이거는 10년은 가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잘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인상 이슈 혹은 물류비 이슈 혹은 인건비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은 뭐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뭐 요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이 아이디어가 맞냐 틀리냐 보다는 이 아이디어가 틀리더라도 5년 후에는 돈 벌 건데 내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에 어떤 좀 잘 될 섹터 뭐 이런 거야 뭐 저도 업계 사람으로서 당연히 고민은 하지만 그 저의 예측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 저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는 이건 그냥 술자리 썰푸는 용도이다. 옆에서 막 이제 인플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떠드는데 저는 바텀업으로 해서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홍 대표님의 어떤 운영 스타일이나 운영 철학을 조금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이제 워런 버핏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정확한 워딩을 또 짚어도 주시고 하셨는데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 그 부분인데 경기가 침체가 오든 그리고 일시적으로 쇼크가 와도 결국 그 기업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는 그런 연속성이 내가 확신 있는 그런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하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야.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으면서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제가 가끔씩 애청을 하던 고독한 미식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옆에서 뭐 떠들고 하든 상관없이 맛을 의미하는 그 고독한 미식가 있잖아요. 약간 주식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2010년대 이후 방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샀을 때 2012년부터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등이 되고 많이 올랐었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아니 뭘 이제 뒤늦게 뒷북치면서 애플 주식을 저렇게 사지? 이런 약간의 조롱이 있었거든요. 홍 대표님 보시기에는 왜 워런 버핏은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맞았어요. 맞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아니 옛날에 코카콜라를 사시던 분이 약간 애플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워런 버핏을 계속 가치 투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 보였잖아요. 그렇게 비싼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도 많이 들고 계세요.
요 애플이라든지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워런 버핏의 애플 투자에 대한 부분을 네. 한번 얘기를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제 말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아는 바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 버핏이 PR 높은 거 안 산다라는 거는 좀, 실제와는 좀 다르고, 네. 일단, 시스캔디 살 때 한 15배인가 그랬을 거고, 코카콜라도 한 15배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핏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고PR에 대해서 그냥 되게 열려 있었어요. 네. 그 훨씬 이전에 그 벤그레엄이랑 같이 그 그레이엄 코퍼레이션 거기서 네. 일할 때 짠 주식들 그런 거 위주로 매매했는데 스타일이 바뀌었죠, 나중에. 예, 바뀌었죠. 그래서 PR이 높냐 낮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또 필립 피셔의 책에도 정확히 그 대사가 나와요. PR이라는 숫자 자체는 기업 이 주식이 싸고 비싼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찰리 먼거가 필립 피셔의 광팬이었고 근데 찰리 먼거가 버핏한테 야, 니 그렇게만 좀 주식하지 마라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버핏은 그걸 수용을 했고 그게 이미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래서 버핏이 PR 높은 거 안 산다. 이거는 좀 딱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기술주 안 산다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팔긴 했지만 비아디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랬죠. 네. 그런 회사들도 사니까 기술주라고 해서 사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약간은 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애플에 대해서 버핏이 일단 대놓고 얘기한 건 그거예요. 애플은 훌륭한 소비재 회사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시점에서 애플은 핸드폰, 맥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를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팔고 아니면 호텔 비즈니스라던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잡고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이 눈에 보이고 UI, UX가 눈에 보이는데 그럼 이건 소비재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그의 바운더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잘 아실 테지만 그 오너 어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핏이 얘기하는 그 주주 이익. 그게 네, 독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환입을 하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캐펙스 설비 투자비를 빼고 한 게 오너 어닝이다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자기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본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오너 어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은 너무 환상적이에요. 애플이 딱 감가상각비만큼만 캐펙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회사들은 막 성장을 하는데 그 거기서 감가비보다 캐펙스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서 실제 순이익보다 오너 어닝이 계속 더 낮은 상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순이익과 오너 어닝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때 들어오는 돈으로 설비 투자 하고 나서 남는 돈은 다 그냥 주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에게 돌려줄 몫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사주 매입으로 다 주주에게 환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핏의 오너 어닝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해주는 거대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살 수 없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게 2009년이고 그 다음에 팀 쿡이 이어받았는데 처음에 팀 쿡이 이어받고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팀 쿡의 스타일도 그렇고 애초에 잡스랑은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는데 잡스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작은 인치 아이패드라던가 큰 면적의 아이폰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너는 잡스의 스피릿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의 경쟁력이 약간은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고 등등등. 그게 2010년, 1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12, 13년 지나면서 다 모르겠고 일단 우린 돈을 잘 벌어 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철학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전체 회사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철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한다 라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업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번 돈을 주주를 위해서 쓰느냐.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필립 피셔 책에 보면은 그 depth to its management, 그러니까 경영진의 깊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 경영진의 취향에 따라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의 애플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마존을 왜 샀을까? 버핏이 네, 버크셔가 2018년인가 그때쯤에 아마존을 샀어요. 아마존 샀어요. 네. 오. 그래서 왜 샀냐라고 하니까 그거 내가 산 건 아니고 그 두 명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운용하는 토드 컴즈랑 테드 애슐러랑 그 둘 중에 한 명이 샀을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왜 샀는지는 또 말을 안 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오너 어닝의 관점에서 아마존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순이익이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와중에 오너 어닝이 거의 발생 안 하다가 딱 버크셔가 매수한 그 시점에 한 1, 2년 전부터 오너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이.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투자는 물론 많이 하는데 애플이랑은 많이 달라요. 애플은 캐펙스가 꾸준한데 아마존은 캐펙스가 계속 많이 늘어나긴 해요. 네. 근데 감가비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너 어닝이 이제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주에게 돌려줄 뭔가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물류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프라임 비디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소비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너 어닝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안 살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야 되냐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준에 다 부합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사?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버크셔 내에서도 이제 된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보자가 된 거죠. 예. 우리 홍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우리 홍 대표님은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연하신지 그런 부분을 방금 워런 버핏의 이제 애플과 아마존 투자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필립 피셔가 얘기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런 버핏의 이제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위대한 기업들은 많잖아요. 그 많은 위대한 기업 중에서 왜 이건 사고 왜 이건 안 샀지? 사야 되는 타이밍조차도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 오너, 뭐 주주가 다 오는 거죠, 그죠? 예, 주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사실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은 더해주고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캐펙스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빼줬을 때 남는 오너의 어닝이 의미있게 늘어날 때 워런 버핏은 주식을 사더라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귀하다니 감사합니다. 홍진채 대표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긴 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아마 그런 거 얘기해 주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홍진태 대표님이 우리나라의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큰 투자의 대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